안녕하세요. 방송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나름대로 많은 참고와 실천하고 있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실천이 중요하죠. 네, 방송 내용이 저만의 금융 철학과 마인드셋을 세팅하는데 여러모로 도움도 많이 됩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다 보니까 알게 된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상속이라는 거가 사실 어떤 준비를 한 상태에서 받는 경우들도 있지만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많죠. 그런 경우가 많고 사실 갑자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속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게 계기가 별로 없으니까 네. 막상 닥쳐가지고 모든 걸 하게 되는 결혼은 준비라도 있죠. 사실 네. 장래는 뭐 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뭐 병상에 오래 계시다고 하더라도 참 그게 어려운 일인데 특히나 거기다가 이제 또 상속을 하게 됐을 때 저기 세무사분들이나 이런 말씀 들어보면 과거 10년치의 모든 거래 이력을 다 들여다보고 맞아요. 사소한 거라도 100만 원 이상 뭐 현금 왔다 갔다 한 거면 이거 소명하라고 다 체크해가지고 내놓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복잡한 일이 한 6개월 만에 다 벌어진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더 문제는 이제 부모님이 뭔가 이렇게 재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신 상태에서 이제 돌아가시면 뭐 그래도 어떻게 나 죽으면 뭐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건 저렇게 하고 뭐 이건 어떻게 뭐 누구한테 뭐 얼마 빌려줬으니까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라도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은데 그쵸.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또 재산을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숨겨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때 이제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이제 대응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더 큰 문제가 이제 부동산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재산에 있으면 이걸 상속을 받을 때 요즘에는 이제 다주택 규제가 여전히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갑자기 내가 이제 원하지도 않았던 집을 갑자기 받게 되고 골치 그리고 아파져요. 다주택이 되면서 양도세가 막 갑자기 나가게 되고 근데 이걸 팔려니까 또 안 팔리고 이런 그 골치 아픈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연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좀 미리 말씀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족분들한테 부동산에 관련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뭐 나 죽는 거 바라는 거냐 뭐 하면서 막 화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꼭 그 남은 분들 남은 가족들한테는 되게 좀 난감한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공유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황망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셔가지고 투자 스토리 라인을 알아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부동산 경기가 어려울 때 할인을 받아가지고 분양권을 산 뒤에 입주가 임박할 무렵에 팔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족 간의 이야기가 오갔던 적은 없었고요. 부활 모신 저의 여기서 고민이 시작되는데 도심 지역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데 분양 가격이 실평수 14평에 8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우선은 그 말 그대로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 왠지 좋은데? 왠지 뭔가 좀 그 더 도심지에 맞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모던, 있어요. 어반 뭐 이런. 어반 이런 게 막 들어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아니고 이 빌라보다도 오히려 더 좀 안 좋은 어떤 그런 건축법을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도생도 고급화를 짓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규제는 조금 더 약하다. 그러니까 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보통 1세대당 한 개의 주차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완화된 2세대당 한 대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차할 곳도 없고 굉장히 또 촘촘하게 지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삶의 주거의 질은 좀 떨어질 수 있는 게 저게 이제 도시에다가 주택 공급하려는 취지로 완화를 시켜준 거잖아요. 저게 아마 이명박 정부 때 들어왔을 텐데 그때 이제 공급을 막 해야 된다는 거, 막 전세도 뛰고 막 하니까 빠르게 그러면 짓자. 근데 이 집을 지을 때 제일 걱정인 게 뭐 건물 지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주차장. 주차를 확보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빌라 같은 데 가보면 진짜 그 주차 이 면은 그려져 있는데 야 저기에 차가 어떻게 들어가라고 막 이런 곳들 있잖아요. 문이 안 열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자고 주차 대수를 완화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차가 없어도 살기 좋은 동네에 이게 지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역세권 도심지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은 차가 없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럼 1인이나 그렇죠. 신혼부부 원룸 그러니까 1.5룸 원룸이나 뭐 1.5룸 이렇게 아주 작은 평수들을 많이 깔아버립니다.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택으로서의 가치랄 게 조금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원룸이다 그냥. 자, 계약금은 10% 납입돼 있는데 5%는 어머니께 다시 돌려주신 것 같고 대략 7억 2천만 원을 내년 이맘때까지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14평짜리 실평수니까 이게 뭐 분양으로 쳤을 때 뭐 한 대충 아파트로 치면 한 18평형, 뭐 20평형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8억이면은 좀 세죠. 자, 그래서 이제 궁금하신 게 있어요. 왜냐면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시장성과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잘못한 건 아니죠. 맞아요. 이게 사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렇게
심각하게 이슈가 됐을 때가 뭐냐면 집값이 막 올라가고 아파트 부족하니까 아파트 외에 뭐 오피스텔도 가격이 빵빵 뛰고 심지어 생활용 숙박시설까지도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주택 경기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변두리 주택이 아닌 것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그런 의미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거에 인기가 그때에 비해서 굉장히 시들해졌고 사실 그래서 참 분양도 안 되고 분양가도 맞습니다. 비싸고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오피스텔보다도 더 애매할 수도 맞아요. 있는 게 왜 그러냐 오피스텔은 이제 청약 받을 때 뭐 무주택으로 취급이라도 좀 받는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제 주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거용 주택 그 아파트와 이제 동일한 뭐 규제들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수에도 막 포함도 되고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 종부세나 뭐 이렇게 양도세에도 막 영향도 주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매수세가 좀 많이 없다. 라는 거는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부동산 경기 혹은 분양권 시장이 내년에 반등이 좀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오더라도 얘한테는 지금 영향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파트 시장도 많이 눌렸다가 이제 회복세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보통 이렇게 이제 막 가려고 할 때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데까지는 잘 안 가고 대부분 아파트가 막 미친 듯이 치솟았을 때 그리고 아파트가 없으면 이제 다른 거 뭐 없나 살 수가 없을 때 막 이럴 때 이제 그 대안으로 찾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역설적으로 이때 분양한 것도 그 아파트 막 이런 거 지금 서울에 신축 부족하고 막 이럴 때 그럼 빨리 짓자 해가지고 사실상 아파트처럼 보이는데 뭔가 좀 이렇게 도심지에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혹하기 좋게 막 해놓은 것들도 그러니까 많습니다. 입지는 상당히 좋아요. 진짜 도시형 생활주택이니까 말 그대로 그 도시만에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역세권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죠. 뭐 지방형 생활주택이라고 하겠죠. 입지는 되게 좋은데 들여다 보면은 이거 뭔가 면적이라든지 뭐 각종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7억 2천을 전세 끼고 제가 완납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적당한 시점에 피를 주든지 받든지 해서라도 처분하는 게 나을까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이분이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궁금하신 건 뭐 당연한 부분인데 이게 되냐 안 되냐가 먼저입니다. 저건 내가 원한다고 다 이제 되는 건 아니죠. 이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손절 내가 샀던 가격보다 싸게 그냥 시장에 던지면 누군가는 사는데 이게 매수자가 안 나타나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적당한 시점에 피를 주거나 받든지 해가지고라도 팔리는 시장 분위기가 있고 어떤 시장 분위기에는 가격을 좀 낮춰도 이걸 사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 시장이 있고 근데 그거에 가장 큰 게 이제 다주택 규제가 좀 없으면 이거를 뭐 조금 싸게 사서 뭐 내가 피 받고 팔아야지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규제가 있고 얘는 또 주택수에 포함도 되고 하다 보니까 수요가 좀 많이 없을 수도 있다. 겁니다. 얘가 안 되면 그냥 내가 어떻게든 완납을 하는 겁니다.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자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뭐 하는 거고 이제 아까 설명드린 거 주신 뭐 이런 건데 이게 청약 자격이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저게 이제 그때 홍보로 많이 띄었었죠. 이거 도시형 생활주택 가지고 있어도 아파트 청약 받을 때는 문제 없다. 청약 자격에 뭐 문제 없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 안 받는다. 뭐 재당첨 제한 이런 거 없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홍보를 했는데 저게 주로 그거에 많이 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로 아파트 가격이 꽉 눌려 있으니까 분양을 할 때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단지에 포함시켜가지고 섞어서 분양한. 그래서 가격을 이제 믹싱해가지고 놓다 보니까 건설사는 이윤이 좀 생기는데 이걸 분양받는 사람들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아파트에서 마진 못 받는 거를 여기다가 얹어버리니까 이거는 그 분양가가 이제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요걸 피할 목적으로 도생 오피스텔 많이 지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양가가 생각보다 이제 엄청 비쌌던 그러다 보니까 또 분양이 안 되니까 이제 길에서 막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하시고 막 뭐 이거저거 막 혜택을 막 엄청 줍니다. 크리네스 이 깍티슈 이렇게 받으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건네줘요. 그래서 저 받으면은 잠깐 여기 와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커피 한잔 하고 가시라고. 아닙니다. 근데 이게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가격이 뭐 예를 들어 8억이에요. 근데 뭐 이거저거 막 혜택을 줘. 그럼 이거 싼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 원래 7억짜리를 뭐 8억에 팔다가 7억 5천에 파는 걸 수도 있는 거니까. 약간 도미노 피자 같은 느낌? 도미노 피자 뭐 뻑하면 30% 할인, 50% 할인 막 주잖아요. 그래서 제 가격에 먹으면 이건 바가지 쓰는 느낌 같은. 그럴 수 있죠. 할인을 고려해서 미리 좀 원가를 올려놓고 높여놨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신데 보면은 부모님 댁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고 가족 차량 공동 사용하고 계시니까 한마디로 요거 없었다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실 텐데 상속 포기하면 안 되냐 뭐 얘기하시는데 상속 포기는 아예 그냥 나 전부 다 안 받겠습니다. 뭐 재산이고 부채고 아예 아무것도 안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상속 포기고 한정 승인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재산과 부채가 있는데 그 재산 안에서만 받을게요. 만약에 재산이 1억이고 부채가 3억이다 그러면 요거 퉁 쳐가지고 1억
1억 요 범위 내에서 받고 2억은 없앨게요. 요런 식으로 받는 게 이제 한정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있고 뭐 있고 하는데 요것만 받고 요건 포기할래요. 이거는 안 됩니다. 네, 이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투자 실패한 그렇죠. 이런 것들은 안 받아버리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참 상속이라는 게 참 그 가뜩이나 슬픈 일이기도 한데 네. 여기서 이제 자산 구성을 또 어떻게 해놓으셨느냐에 따라서 이제 갑자기 남은 가족들이 또 골치 상황이 있죠. 골치 아파질 네.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소비는 뭐 소셜 문화 비용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이거 뭐 지금 잠깐만 근데 보컬레스는 뭐야? 이분은 저축을 300만 원 하면서 나머지 200만 원을 쓰시는데 그 200을 본인 이제 취미라든가 그런 문화 생활 여기에 이제 많이 기울이시는 편이에요. 소득이 높은데 300씩 저축하니까 뭐라고는 못 하겠지만 저축 많이 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보세요. 점심 빼고 보컬 레슨, 노래방도 이제 취미의 일환. 아, 취미로. 네, 취미로 이렇게. 이분이 뭐 이걸로 뭐 이렇게 돈을 버는 건 아니시고. 네, 노래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이제 용돈까지 한 80만 원 정도 쓰시는 거 보니까 씀씀이는 좀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통화를 해서 한번 좀 상황을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 닉네임 쓰시는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우선은 지금 부모님 이제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사실 그 당황스러우신 상황에서 막 이런저런 일이 터지니까 힘드셨을 것 같은데. 우선은 어머니가 그 돌아가신 지가 좀 되셨나요? 어떻게? 얼마나? 아니요, 굉장히 최근에 돌아가시고 저도 이거 확인을 하다가 바로 생각날 때 바로 제가 종종 즐겨보던 프로그램이어가지고 이제 주변에 물어볼 데도 없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연락을 이제 드린 거고요. 사실은 이제 돌아가신 지는 한 2달 정도밖에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럼 상속은 다 지금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그 형태를 하나하나 약간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 말고도 상속 재산이 많으세요? 어머니랑 아버지랑 집을 공동 보유를 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어떤 한정 상속을 받는 그런 게 포기하기도 불가능하죠. 쉽지 않네요. 그래서 우선은 이거에 대해서 뭐 물건을 막 디테일하게 저희가 이제 여기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팔 수 있으면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팔리냐가 이제 문제긴 한데. 그렇죠. 그 인근 시세를 보면 인근의 아파트가 물론 구축이긴 하지만 이거에 비할 바 없이 그 단가가 훨씬 낮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과도하게 비싼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의 뭐 실평수의 지금의 어떤 정책과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이거를 매수해줄 사람이 많진 않다. 그렇죠. 많진 않고 이거 말고도 또 집이 있으세요? 누가 그러니까 가지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저는 무주택자고 부모님이 이제 1주택이신데 이제 두 분이서 이제 50대 50으로 이제 공동명의로 갖고 계셨던 상황입니다. 그러셨구나. 어머니 지분을 그럼 이제 나눠서 상속을 받게 되시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 지금 명의도 누구한테 줘야 될지도 되게 고민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동생은 경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서 해당이 없을 것 같고 저랑 아버지 중에 누가 받아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을 이제 갖고 계시니까 2주택 되고 그렇게 복잡해질 것 같아서 뭐 제가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하고 하니까 제가 받는 게 일단은 순서상으로는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근데 본인이 받게 되면 뭐 나이가 이제 30대 넘으셨고 하니까 뭐 이제 가지고 계셔서 뭐 세대 분리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본인도 1주택자, 이제 아버지도 1주택자 뭐 이게 가능은 하신데 다만 이제 본인도 이제 주택 보유자가 되는 거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좀 불리함은 뭐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 아버님은 이거를 잔금 낼 능력이 있으신가요? 바로 낼 정도는 안 되고요.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어떻게든 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아버님은 이제 뭐 전세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은 직장 생활 하고 계세요? 대출 나오는 무리가 없으신가요? 네, 일단 직장 생활은 저랑 아버지 둘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니까 대출은 받을 수 있고 저게 그런데 실평수 14평짜리면은 한 1.5룸 정도 되죠,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전세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을 거거든요. 주변 시세를 봤을 때도. 그러면 대부분 이제 또 대출을 껴야 되고 그렇다고 뭐 월세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아무리 뭐 입지가 좋은 곳이라고 해도 14평짜리 월세를 누가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들어오진 않을 거잖아요. 어렵다고 저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한 반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못해도 절반 정도는요. 물론 이제 시세는 뭐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 뭐 이후에 뭐 입주하는 거면은 그 사이에 뭐 전세 상승이 뭐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한 반 이상은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준비가 되실까? 근데 이게 뭐 그 준비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얘는 어차피 지금 중도금까지 치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가져와야 되니까. 네네.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는 일단 시간이 1년 정도 남았다는 점이랑 뭐 약간 그래도 반등을 하고 있는 시기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질 거라는 어떤 희망은 갖고 있기는 하는데 그 구체적인 약간 플랜은 아직 갖고 있지는 않은 상태여서.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다 이제 분양을 받고 나면은 이제 잔금을 어떻게 치를까를 되게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뭐 우선은 전세를 뭐 일부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세를 주고 나머지는 대출 받아야지 뭐 이것도 안 돼요. 그럼 전세가 또 안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를 줄지 대출을 받아서 월세를 줄지 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도저히 이게 다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뭐 이제 거주를 하는 거죠. 내가 대출 받아가지고. 뭐 생애 최초를 뭐 쓰신다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방법을 뭐 찾아내서 이제 대출 받아서 내가 들어가서 살면서 뭐 이제 충당을 하는 건데 여기 들어 살 수는 있나요? 거주는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굳이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무주택자인데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1주택자가 되면은 사실 어떤 미래에 있을 어떤 혜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가능성을 좀 포기하는 부분도 좀 사실 아쉽기도 하고요, 솔직히. 그렇죠. 이 유주택자가 되는 거니까 저 생각에는 이걸 취득한다면 어차피 아버님 쪽으로 취득을 하시고 아버님 선에서 이걸 처분을 하시든가 그걸 고민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이 지금 한 채 더 있으시다는 거죠? 네네네. 혹시 그거 말고도 더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그 아버님은 그 집에서 계속 사실 거죠? 현재는 그러한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어쨌든 저희가 4인이 살다가 뭐 저도 이제 출가하겠죠.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배달했으니까. 그러니까 집이 이제 크다기보다는 이제 그 정도 지금 집이 필요가 없으니까 좀 줄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버님 지금 가지고 계신 집이 혹시 뭐 시세가 얼마인지 대충 아세요? 한 30억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종부세 나오는 것 때문에 골치 아파지는데? 네네네. 그럼 본인이 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은? 이거 지금 제가 시세 이거 내놓은 거 보니까 분양권을 누가 필 2천 정도 붙여가지고 내놓기는 했더라고요. 근데 혹시 이게 분양이 다 됐는지는 확인되셨을까요? 제가 한 2달 전에 확인했을 때는 잔여 분량이 남았던 걸로 확인을 했었고요. 아직도 미분양? 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 그 부채랑 아까 말씀하신 그 휴지나 이런 거 나눠주세요. 쓱 지나가 보니까 아직도 걸려있는 걸로 봐서는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제가 뭐 조회를 해서 본 건 아니어가지고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명확하진 않기 때문에 세무사랑 상담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이거를 한 채를 이제 부모님이 더 인수를 받으시는 조건으로 우선 아버님 명의로 가시고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종부세든 뭐 이런 걸 좀 한번 생각은 좀 계산 한번 해본 다음에 크지 않으면은 아버님이 명의를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그 뭐 아까 말씀하신 30억짜리 집은 이제 당분간 사실 거니까 아니면 안 사시더라도 여기 뭐 전세 주시고 이제 안 팔고 이사를 가신 다음에 얘를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걸 팔면은 뭐 세금적으로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약간의 종부세가 뭐 나오는 거 뭐 이런 걸 계산해보되 뭐 아주 부담스럽지 않으면 아버지가 이제 이거 가져가신 다음에 얘를 어떻게든 정리를 하자. 물론 그 전에 뭐 프리미엄을 뭐 얹든 뭐 마피를 주든 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는 것도 그게 가장 제일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집이 되기 전에 분양권인 상태에서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유불리를 한번 금액적인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의 어떤 투자 가치가 엄청 좋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는 게 우선은 당장은 좋을 것 같아요. 얘가 뭐 이래저래 혜택을 많이 줬잖아요. 뭐 확장도 해주고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물량을 떠넘기기 위한 약간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그냥 정리하는 게 뭐 크게 봤을 땐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본인은 또 이렇게 보컬 레슨을 또 이렇게 받으세요? 노래 유일한 취미여서. 유일한 취미. 근데 그것도 지금은 사실 하고 있지는 않아서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도 이제 뭐 결혼도 준비하고 뭐 이러실 거 아닙니까? 그래야죠. 그러면 뭐 지금 뭐 저축을 뭐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 잘 정리하시고 제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거였어요. 명의가 이제 꼬이기 시작하면은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심플하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안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안 가지고 오는 게 제일 가장 좋죠. 그렇죠. 지금 본인이 이걸 잔금을 낼 능력도 없지만 그리고 이제 내가 잔금을 뭐 무리하게 낸다는 것 자체가 뭐 어떠지 뭐 대출도 받고 뭐 이거저거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지금 아버님이 좀 더 여유가 있으시면은 아버님이 받으셔서 거기서 정리를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차라리 무주택을 조금 더 유지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여기서 뭐 네. 이제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도 해요. 뭐 내가 우선 이거를 이제 분양받고 뭐 이제 동생을 여기 뭐 전세 살게 하면서 뭐 전세 대출 껴가지고 뭐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 막 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거보다는 그냥 크게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가는 게. 네, 사실 그렇게 할 약간 정신적 여력이 없어가지고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냥 이렇게 0 아니면 1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편한 상태긴 해요. 저희 뭐 그렇습니다. 처리해야 될 이게 서로 돈을 꼬는 네. 순간 이제 막 나중에 이제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네 그런 것들은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뭐 질문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분양권을 이제 그 판다고 표현하나요? 양도한다고 표현하나요? 요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분양권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 부분을 제가 몰랐어요. 분양권을 파는 거는 주변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팔아도 되고요. 저 이거 분양권 내놓겠다. 라고 한다면 똑같습니다. 거래하는 거는. 그냥 집 파는 거랑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프리미엄을 얼마를 뭐 책정할 거냐 이거에 따라 아직 얘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권리니까 이 권리를 그냥 사고 파는 거라서 뭐 관련돼서 뭐 양도세는 있지만 뭐 취득세가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니라서 버는 돈 있으면 세금 내서 팔면 되는 것이고 버는 돈 없으면 그냥 이제 정리하는 거죠. 시점에 대해서는 그 입주하기 전에는 계속 그 유효한 걸까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선은 지금 많이 고민이 되고 걱정되시잖아요. 당장 오늘이라도 내놓고요. 오늘 내놓고 그다음에 이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한테 물어보면은 분위기가 좀 느껴질 겁니다. 이거 안 팔린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러면은 팔리는 금액이 얼마냐 도대체. 그래서 내가 뭐 마피나 뭐 얼마를 뭐 책정하면 팔아줄 수 있겠냐. 한번 물어보시고 그 가격대를 한번 내놓습니다. 그다음에 누가 사겠다고 하면 그때 다시 고민하면 돼요. 안 산다고 하면 어차피 못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못 팔기 때문에 우선은 내놔보고 누가 사람이 붙으면 그때 가서 이거를 정리할지 말지는 다시 한번 그때 어떤 시황도 있고 뭐 어떤 분위기도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우선은 손님이 붙은 상태에서 고민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얘를 뭐 지금 내놓을까요? 뭐 내년에 내놓으면 좀 더 받을까요? 뭐 이런 생각은 나중에 하시고 우선은 내놓는다. 내놓고 그다음에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은 결국은 이제 분양권이 주택으로 바뀌는 그 시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셔야 할 게 취득세랑 뭐 이것저것 비용들 많이 들어가거든요. 미리 한번 요번에 그 상속세 관련해 가지고 세무사 상담 받으시면 대략적으로 한번 요게 주택이 됐을 때 얼마 정도 취득세를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미리 한번 알아보세요. 그거 현금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칫 이제 저축하고 계시던 거 이런 것들 다 할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득이 뭐 나쁘시진 않은데 이거 잔금 8억 내기에는 소득이 아마 대출이 DSR 이런 게 걸려가지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받기는 정말 어렵고 만약에 하신다면은 정말 아버님이 받으시고 뭐 아버님이 돈을 어떻게 충당을 하시는 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정리하는 거. 그런 방향으로 한번 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얘를 먼저 정리하고 몰랐네요. 얘를 먼저 정리하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스트레스까지 받지 마시고 그리고 뭐 어떡 하겠어요. 뭐 어머님이 이렇게 사놓으셨던 걸 갑자기 이제 뭐 이렇게 된 거는 방법이 없는 거니까 이건 잘 해결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노래방 조금만 줄이시고 아니 레슨 뭐 계속 받으셔야 됩니까? 레슨은 지금 그만 봐도 이제 뭐 이걸로 뭐 이렇게 돈 버실 거예요? 어떻게 데뷔하실 건가요? 데뷔 아닙니다. 아니죠? 그럼 레슨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년 받아서 그만해. 이제 2년? 그만해 이제. 2년이 무슨 연습생 아니에요? 그만해요 이제. 뭐 2년 이상 받는 거면 본인이 너무 열심히 안 한 걸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면 연습생인데. 그만하시고 이제는 본인만의 길을 가시는 것도 그만합시다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돈 모아야 됩니다. 용돈도 너무 높아요 지금. 용돈 80만 원 너무 높습니다. 유일한 취미라고 했는데 내가 용돈도 많이 써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한 60만 원 정도는 더 저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0만 원 정도. 그 정도만 좀 더 하셔가지고 앞으로 또 나도 착실하게 모아서 또 독립도 하시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꼭 세무사 상담 받아보세요. 그 3곳 이상 받으세요. 3곳. 한 군데만 받지 마시고 그 상담 받는 비용이 뭐 내긴 내지만 그 돈 절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무사마다 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3곳 이상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